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원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로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케네디 행정부에서부터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개발 원조를 이제 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로스토우입니다. 로스토우의 얘기는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그냥 준 거예요. 개발도상국에다. 근데 이거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이 뭔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니까 공짜로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60년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USAID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고 로스터가 얘기한 거는 저리로 해서 원조를 줬다가 그걸 돌려받자 차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돈을 가져가서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이윤을 내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지고 다시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물품을 이용해서 이 물품을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1950년대 한국 정부 부정부패 많은 부분들이 원조로 공짜로 들어오는 물품을 기업들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차관으로 들어오면은요, 어떤 정부든지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윤을 얻어서 이걸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 나라도 발전을 하고 돈도 다시 갚는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 미국의 원조의 역할을 빼고 저는 경제 성장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또 미국의 원조뿐만 아니라 사실 65년에 있었던 일본과 한일 협정을 한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돈, 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은 1975년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조 끊어집니다. 일본으로 받은 원조도요. 사실 한일협정을 하고 나서 받은 원조 외에는 그 이후엔 차관으로 받지 저희가 원조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수많은 남미와 아시아 국가들하고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만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미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면서 경제개발 차관이 들어왔던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있었던 한국인들의 문제입니다.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을 나가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은 이 외화가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워낙에 그 당시에 우리 이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두 가지 요인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하는 게 경공업 제품이니까요. 일단 가격이 싸요. 우리가 사실 70년대까지 또 80년대까지도 그게 있었는데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제품이 뛰어나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상사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시켜서 해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린 게 있어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이 팔아도 가져올 수 있는 외화라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직접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었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왼쪽에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1960년대 초부터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력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독일에 이 광부와 간호사가 갔던 부분들은 한국과 독일 사이 인연 부분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미국이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너무나 이 사실은 비현실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서 차관을 얻을 것이냐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게 서독입니다. 서독과 일본은 1950년대에 전쟁으로부터의 재건을 이루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인력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을 얻으러 이제 또 이 독일을 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후반에 가면 동백림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서독에서 공부했던 한국 유학생이나 서독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동독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하거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독일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의 경찰이나 한국의 법망이라는 게 독일에서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시민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사실 독일 정부에서는 또 한국 정부와의 경제적 관계가 있으니까 또 독일도 그 당시에 분단돼 있었고 우리도 분단돼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특수한 관계가 있었고 그 시기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했었던 역할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에 갔던 한국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에 갔던 한국 군인들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거기서 이제 전투상을 받은 것들을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갔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미국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국제 시장에 보면은 나오는 이 주인공이 베트남에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일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때 들어온 외화가 또 굉장히 큰 액수의 외화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베트남 전쟁 때의 특수를 보면은요. 베트남에 처음에 저희가 파병되기 시작한 게 65년이고요. 73년 초까지 한국군이 베트남에 있었고 또 거기에 한국 근로자들이 쭉 활동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걸 저희가 특수라고 전쟁 특수라고 하고요.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에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 특수를 들어오는 그 액은 거의 40%, 50%에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70년, 71년에 24%, 12% 수준까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해외에 있었던 한국 군인들과 한국의 근로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돈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해요. 또 이 많이 차지했던 게 한국이 거기에 파병을 하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 제품을 많이 사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수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메리아스입니다. 지금은 메리아스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이 위에 입는 이런 이제 셔츠 같은 걸 저희가 메리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쟁 특수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군이 받았던 전투수당하고 한국 근로자들이 받았던 수당 중에 국내에 붙인 돈의 액수의 퍼센테이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80%가 넘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전쟁 연구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군이 굉장히 무섭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한국 군인들이나 한국 근로자들이 되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이분들이 일을 하고 뭐 전쟁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휴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휴양지에 가면 미국 군인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선탠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러고 노는데 한국 군인들은 물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 먹는데 기껏 사 먹어야 뭐 콜라 한 병 사 먹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거기서 정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아들이고 좋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서 먹고 해야 될 것들을 다 아껴가지고 국내에 다 송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거는 저는 이건 저희가 그냥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분명히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하나가 나타났던 게 72년의 83 조치입니다. 이 83 조치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게 6.25 전쟁 때 긴급명령이 나오고 6.25 전쟁 직후 때 우편 체제를 바꾸는 걸로 나온 다음에 73년에 처음 나옵니다. 72년 8월 3일에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자체를 다 경제 성장의 시대로만 보고 있지만 69년부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에 청와대에 부실기업 정리반이 설치가 됩니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기업들을 어떻게 정리하냐. 사실 이 기업들을요, 부실한 기업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국가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도 다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실기업 정리반을 가지고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 결국 한 게 이 72년에 있었던 83 조치입니다. 이 83 조치 기본 내용은요,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사채를 동결시키는 겁니다. 안 갚아도 된다.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된다. 근데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느냐? 사실 1966년부터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외부로부터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68년, 69년에 급격하게 그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더라도요, 67년에서 68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69년이 되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66년, 67년까지만 해도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나왔던 경제개발 정책에서의 수출은요, 한국이 워낙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니까 수출을 더 늘려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우리가 이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64년 5년부터 점점 수출에다 강조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7년 68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수출 입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출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수출을 하려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라고 하더라도 뭘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계와 기술을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차관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외화 차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 차관을 들여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 기업이나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겨우 성장하기 시작한 나라에다가 그냥 돈을 꿔주면 잘못하면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이 기업이 꿔오는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 우리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나라도 나서라서 이걸 갚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지불 보증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 차관이 들어오는 액수가 커지게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관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따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운영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 기업의 운영 자금입니다.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 처음에 66년에서 68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쓰인 자금들이 수출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쓰였다는 게 이 표에 잘 드러나는데, 이게 69년 이후에 가면은 사실은 수출 외의 목적으로 돈이 쓰였다라는 게 여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점이 부실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딴 데 썼겠죠.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사실 79년에도 또 한 번 위기가 오는데, 79년에 오는 위기를 그 신문이 진단하는 건 기업의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83 조치 때도 부동산 투자가 그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해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든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들여왔던 돈들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이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서 79년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봤는데, 바로 이 신문의 기사가 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72년에 83 조치와 똑같이 기업들의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우리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그다음에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 시기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강조해서 보는 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 83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채가 너무 높다. 사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당분간 기업이 지금 빌려온 사채들, 개인의 돈 빌려온 거를 당분간은 안 갚아도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채 일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이제 이 83 조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좀 위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위배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일단은 기업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83 조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업가들의 도덕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 돈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이 돈이 지금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당신들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때는 절대 구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당시에 한국 정부가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 중에 보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실에서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가를 다 평가를 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장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건데, 기업가가 자기의 돈을 이 기업을 통해서 해서 번 돈을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사채로 줘요. 이걸 위장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으로부터 버는 이윤보다 사채로 줘서 버는 이윤이 더 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사채 이자가 엄청났거든요. 아까 제가 국내 저축률 얘기하면서 은행 이자 말씀드렸잖아요. 사채 이자는 은행 이자의 뭐 10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60년대 70년대에 사금융이 없습니다. 모든 한국의 은행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통제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이게 80년대 가서 처음으로 사금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관치금융으로 이 벽이 높으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드니까 사채를 계속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은 위장 사채를 계속 준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사실은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 되고요, 살릴 거는 살려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의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르수수 다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나 기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살려야 될 부분과, 또는 정말 문제가 많으면 저는 합병을 시키거나 퇴출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시기에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83 조치가 나오고 나서 신문들에서 이 83 조치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기업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실명으로 안 나오고요, 뭐 D그룹, C그룹, H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나중에 가면은요, 70년대 후반에 또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가 또 한 번 이 시기가 경제 위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몇 가지 충격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78년 말부터 시작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70년대 말에 강남 개발입니다.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실제 기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사실은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년에 이 조치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박정희식 경제 성장 정책, 또 산업화 정책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발표였다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을 조정을 하고요. 반면에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72년 이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쭉 왔던 부분들을 이제 스탑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거고요.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산업들이나 이 정책들을 다 중단을 하거나 연기하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 이 의미가 큰 그런 조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83 조치 때도 이거를 뭐 완전히 시장 논리는 아니더라도 시장 논리를 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미온적으로 일단은 수습하고 간 겁니다. 수습하고 가다가 가고 또 돈이 없으니까 산업합리화 자금이라고 해 돈을 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를 올리고 기업은 살렸지만 어쨌든 문제를 만들었던 거고요. 70년대 후반에 가면 이때도 이걸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돈을 좀 막고 투자를 좀 줄이고 하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정부의 제일 핵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밑에 부처들이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청와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 주요 부처에서 했던 회의나 또는 부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정책이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위기는 그냥 오일 쇼크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 평가했다라고 보는 게 72년에 83 조치가 나왔을 때도 60년대 말에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인해서 외화가 엄청 들어올 때예요. 또 79년에 이 위기가 왔을 때도요. 70년대 후반에 중동에서 건설 회사들을 통해서 오일 달러가 엄청 들어왔던 때입니다. 78년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8년에 봤던 문서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밑에 관료들한테 웃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지 적자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 외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외화가 많이 들어왔다고 웃고 다니면 다른 나라가 아 한국이 형편이 좋아졌구나 해가지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대해줬던 정책들을 다 없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편이 좋은데 79년에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60년대 말 70년대 말에 그 많았던 재화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시기에 이 기업가들의 어떤 이 책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를 본다면 반면에 그것과는 다르게 그 사이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를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외채가 많아지게 됩니다. 급속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외채를 보면은요, 72년까지만 해도 뭐 한 3억 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82년이 되면 이게 뭐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78년에서 79년, 80년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77년, 78년이 외화가 엄청 들어오게 되는 때고요. 또 75년, 76년 이때가 종합상사를 통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77년에 100억 불 수출까지 달성을 한 건데 그렇게 외화가 들어오고 수출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외채가 많아졌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와 기업의 어떤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